하이데거는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아주 중요한 단원들이 미완성이었다. 그럼에도 하이데거는 더 이상 제2부를 발간하지 못했다. 1930년부터 그의 사유에 일종의 방향 전환, 즉 전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뒤부터 그가 관심 쏟은 문제들은 언어의 본질과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다. 하이데거는 산맥이라는 낱말에서부터 작업대라는 표현을 유비적으로 만들어냈다. 산맥이라는 용어는 게브리그이고 그리고 작업대는 게슈테인데 여기서 개라는 전철은 집약시키다, 모으다라는 뜻이다. 산맥은 산들의 집약이다. 닭달, 모라세움은 하이데거에게 기술의 본질을 뜻하게 된다. 닭달의 성함은 인간이 그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닦아 세워지고 주문 요청되고 도발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 힘은 워낙 압도적이어서 인간은 세계를 그저 기술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어쩌면 여기서 하이데거가 기술 문명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각자가 실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기술적인 진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술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등 떠밀려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현대 사회에서 기술 문명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때 이 핸드폰이 사람들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련님이 전화기의 바뀜, 전화기가 굉장히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지금까지 전화기를 바꿔오는 과정 속에 심리적으로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조금 들어볼까요? 심리적으로는 예전 폰은 한 98년도에 처음 썼는데 그때는 소통이 쉬워졌다는 그 의미 외에는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한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단순하게 소통이었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정보 서핑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깥으로 특별히 나가지 않아도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유용하다. 너무 좋다.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반대편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사유하고 책을 보고 특히 독서 시간이 좀 많이 줄기는 해서 요즘은 제가 인제 이북을 많이 듣는데 눈이 나빠지면서 어 이 엿기능과 순기능에서 전 자주 생각을 해 보거든요, 휴대폰을 요즘 많이 보다 보니. 예. 네. 그걸 따라서 제 개인적인 평가는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의 기능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게 가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사유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거의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예. 이 목사님은 휴대용 전화에 많은 변화를 몸소 겪으셨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느꼈던 정서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나누셔도 좋겠어요. 예, 저는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용 시간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사용 시간이 느는 것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편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제 이것에 의존되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져서 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전화기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줌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화상 통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하다못해 책을 읽을 때도 전화기로 이 책을 읽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한편으로는 유용함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의존성에 대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불안한 부분들도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예, 느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누구나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편리한 이기가 돼서 이걸 피할 수 없는 거고 어쩌면 잘 활용해야 되긴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기의 출현이 어쩌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성들이 있죠. 그래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이게 방해용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휴대폰이라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를 극대화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판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판타지가 리얼리티를 압도해버리는 그게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휴대폰 사용을 적정하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휴대폰 중심으로 그리고 인터넷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파악하는 이런 패턴들이 각자가 고민하면서 스스로 찾아내고 그걸 사유하고 하는 과정들을 물론 정보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그 정보가 오센틱한 거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독자적인 사람들의 인격적인 성장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습적인 학습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체험하기로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훌륭한 기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가거나 하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중요한 강의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저도 철학이나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동서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공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이나 혹은 휴대폰의 사용들이 너무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게 일정 부분 그런 게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로서 레크레이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어떤 인터넷을 통한 순기능들 학습이나 혹은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도 있는데 그리고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를 나누고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나누는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액세스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게임 같은 거는 흥미를 전혀 갖지 않고 엔터테인먼트한 부분에서는 음악이나 뭐 미술 그쪽으로는 좀 관심이 있는데 주로 인제 강의 제가 인제 배움에 한이 맺혀 가지고 그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고급진 강의들 정말 대학에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던 강의들 특히 또 교수님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아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옛날에는
그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고비 사막을 건너가지고 막 가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딱 그 유튜브라든지 어떤 카테고리만 잘 설정해서 보면은 온갖 종류의 사상과 종교, 영성, 심지어 깨달음이나 또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무궁무진하니깐요. 저는 신세계죠. 그래서 되게 그 역기능과 순기능 중에서 '순기능을 잘 살려서 써야겠다.' 이렇게 그 매일매일 볼 때마다 오늘은 좀 어떤 것을 보고는 사건의 어떤 사건의 지평선 이거는 근데 그 블랙홀 얘기인데 '내 어떤 생각의 지평선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좋은 쪽으로 자신을 몰고 가서 배움에 이렇게 몰두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긍정적입니다 저는. 근데 애들이 너무 그 게임을 한다거나 뭐 엔터테인먼트한 쪽으로 흐르는 것은 크게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봐지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이 네.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죠.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그 유명한 통찰, 즉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를 얻게 된다. 과학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의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과학은 그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물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무엇이 물리학인지 말할 수 없다. 무엇이 물리학인지는 오직 철학적인 물음의 방식으로서만 사유될 수 있다.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비난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이 가지고 있는 내적 구조의 확인일 뿐이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과학은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편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방편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하는 건 철학적인 사유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해요. 1928년 이래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스승인 후설의 정교수직을 인계받는다. 수도 베를린도 수도의 정신적 평판을 올려 세우기 위해 그를 자기의 성으로 끌어올려고 했다. 문교부의 고위관리는 하이데거를 손수 방문하여 후배의 봉급과 상수시 공원의 오랑제리에 있는 가옥과 운전기사가 달린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말하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채용 제안을 한 거죠. 이 얘기 들으면 과거에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면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 회상이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해외에서 취득하신 분은 그 당시만 해도 바로 대학에 채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혹시 기업체에서 어떤 분을 모셔오려면 임원이나 최소한 뭐 부장 직급으로 대우를 하거나 그리고 그분의 사택을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개발 시대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되돌아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나 어떤 포지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 초빙을 거절했다. 1934년 두 번째 초빙도 거절했다. 이 결정에는 친구로 지내고 있는 한 농부가 고개를 좌우로 저었던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 고향 사람은 말없는 몸짓으로 하이데거에게 그가 어디에 속하고 있음을 얘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Being in the World라는 얘기가 하이데거의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속의 존재라고 하는 게 어떤 하이데거가 속해 있던 세계 그 속에 그 농부는 하이데거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얘기죠. 하이데거에게 독일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 이전에 그가 애호하는 시인 힐덜린이 그랬듯이 독일 민족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그 비슷한 소명을 띠고 있으며 독일 철학의 주도 아래 유럽의 정신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하이데거는 히틀러만이 능력이 있는 유일한 정치가로서 정치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지막지한 실험난에 허덕이고 있는 독일 민족에게 질서를 잡아줄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다. 정권을 장악하던 해 사회민주당의 대학 총장인 폰 멜렌도르프가 나치에 의해 쫓겨나게 되자 폰 멜렌도르프는 하이데거에게 총장직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하이데거는 어렵지만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전임자의 공고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1928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스승이었던 후살이 가지고 있던 정교수직을 인계받는 이 과정이 있는데 또 1933년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학 총장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하이데거가 총장이 됐는데 히틀러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긴 했지만 철저한 독재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갖게 되죠.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현상이죠. 민주정치가 철인정치처럼 이상적인 정치로 가면 좋은데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중우정치를 넘어서서 완전한 독재국가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독재국가를 수립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아돌프 히틀러를 어떤 면에서는 영웅 취급을 한 거죠. 독일 민족의 희망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봤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에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쌓은 분인데 하이데거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업적을 쌓았고 실존주의 철학자로서의 아주 거인으로 숭배를 받았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식별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나치에 협력하는 입장을 처음에 견제했다고 하는 부분이죠. 나중에 나치의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다고 하고 대학 총장직도 물러났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기가 총장직을 오래 하지 않고 물러나긴 했지만 그리고 나치 당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나치를 비판하거나 나치로부터의 거리를 완전하게 둔 것은 아니었던 거, 애매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실존주의의 거목이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과학자들이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 과학자들의 업적이 평화를 위해서 쓰일 것인지 전쟁을 위해서 쓰일 것인지를 거기서는 과학 자체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사유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 자체에서도 이 철학 자체의 물음만 가지고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물음 속에서 실존주의자들이 받았던 대답 자체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데 이것은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도구마나 교리나 이것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적인 삶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이 철학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사인, 이 세상을 사는 존재로서의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과거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비잉이라고 하지만 캐피털 비잉,
이건 개별적인 존재자를 떠난 어떤 본질적인 존재, 이 존재 자체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인 질문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식별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신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으로 가고 이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실존주의의 어떤 태도는 마치 과학이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존주의의 철학 자체도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하이데거를 통해서 보는 실존주의 철학만 가지고는 충분한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우리 잠깐 나눠보죠. 제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서 조심스러워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죠.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좀 웃기는 좀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 그래서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실존주의 비록 하이데거뿐만 아니고 좀 뭐 그 실존주의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좀 일천하긴 하지만 어떤 한계성 같은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반쪽짜리 이제 표현이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구나.' 근데 어떤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실존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범주에서 어떤 실존,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죄송합니다.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왠지 아까 뭐라나 나르시즘 그러니까는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속일시 막 그런 게 '나 그런 게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 교수님. 무슨 말씀아. 절대로 죄송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누세요. 왜냐하면 저도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네. 충분히 하이데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아직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은 이 지점에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데거에 대한 생각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그럼 내가 가졌던 생각이 오류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고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파서빌리티에 우리의 삶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게 실존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수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고칠 수 네.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실존주의를 다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이미 네. 이 고착된 개념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고착된 나예요. 그럼 이미 사물화된 거예요. 내가 이미 완성된 나라고 느끼는 거라니. 나는 프로그램이 끝난 대상이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남들에게 찹찹힐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다른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면 그건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봐서 다른 분이 얘기하거나 내가 새로 생산해낸 부분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네. 이루었다고 하는 태도를 벗어나야 실존주의적인 어떤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제가 일천한 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송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좀 책을 좀 접근하면서 느낀 거는 뭐 좀 오늘 나누신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뭐
뭐 실존이라는 어떤 그 자인이라는 단어나 어떤 시간이라는 단어나 이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던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이 사람들이 이 하이데거가 취했던 이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서의 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언어적인 한계라든지 그거를 이제 벽에 부딪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나 실존이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보다도 그 이상이 너머의 어떤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좀 혼잡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존재, 비잉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다사인하고 개념은 다른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이해할 때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그 캐릭터랑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냥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대로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연결해서 그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게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게 히스테리하고 이런 것들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지 싶어서 하여튼 이런 생각이 계속 좀 막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좋습니다. 자유현상들이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데거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의문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추구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건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각자 그러한 자유현상을 계속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토득해가는 과정이에요.